윤석열에게 정치는 힘으로 상대방을 조지는, 때리는, 완전히 꺾어버리는 제2의 내란을 전 계획했다고 봅니다. 초기에. 장동혁도 거기에 이제 올인한 거고요. 근데 지금 보니까 분위기가 바뀐 거죠. 그래서 이쪽이 방향을 틀죠. 윤석열과 김영현 정도는 던져주자. 어차피 살려도 도움도 안 될 것 같다. 그 대신 김건희를 중심으로 한 진짜 내란 세력을 다 살리자. 저는 그쪽으로 방향을 잡았고 내부적 합의도 좀 있지 않냐 하는 의심이 듭니다. 오늘날의 한국 사회는 사회를 바꿔야 된다. 부정의한 사회를. 이런 주장은 별로 없고 개인 간 승자 독식의 게임, 즉 오징어 게임을 인정한 기초 위에서 오징어 게임은 뭐 폐지할 수 없어. 개인 간 경쟁에서의 게임의 규칙만큼은 공정해야 돼. 내가 안 그러면 불이익을 받게 되니까 그건 인정할 수 없어. 이게 공정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공정을 개인주의적 정의라고 정의하는 겁니다. 한국 사회는 약육강식의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는 사회고 실제로 약육강식의 경쟁이 벌어지는 사회입니다. 이 사회에서 강자들은 약자를 어떻게 대할까요? 혐오하겠죠. 혐오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정말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 잘리는 겁니다. 밥줄 끊기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정의를 실현해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기본소득이다. 또 인간 존엄성 침해를 막을 수 있는 자기 인간 존엄성을 보호해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바로 기본소득이다. 안녕하세요. 프레시안 TV 시청자 여러분, 전홍기의 이사장입니다. 오늘은 우리는 왜 가짜 정의에 열광하는가, 가짜 자존감을 권하는 사회, 그리고 한국인의 마음속엔 우리가 있다 등 다수의 책을 쓰셨고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을 통해서 대중들과 활발히 소통하고 계시는 김태영 심리연구소 함께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왜 B 소장이신가요? 이게 이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물어보는 분들이 좀 많은데 네. 그 예전에 사실 제가 프레시안하고 네. 상당한 인연이 맺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쵸. 박근혜 심리 분석하면서 아주 극소수의 측근한테 의존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네. 이런 얘기를 해서 욕을 많이 먹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만 해도 네. 그런 심리 분석이 통하지 않는 시대라서. 그렇죠. 근데 몇 년 뒤에 그게 사실로 밝혀지고 네. 그러면서 그 뒤에 제가 대통령 선택의 심리학이라고 네. 대통령 후보들의 심리 분석을 하는 네, 책을 또 냈어요. 네. 그러고 그걸 유튜브를 통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여러 명을 심리 분석을 했는데 네. 그걸 보고 뭐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네. 그 다스베이더 쪽에서 네. 나와서 여기서도 좀 해라. 네. 그래서 그때 처음 나가서 하는데 네. 그냥 시작 전부터 B가 나온 거예요. 계속 위험한 발언. B 안 돼. 이래가지고 B를 그때 몇 번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 정도로 B를 많이 받은 사람은 없었기 때문에 네. 그 뒤로 이제 B 소장이니 뭐니 이렇게 별명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굉장히 위험한 소장님을 모셨습니다. 뭐 근데 그때는 뭐 윤석열이 대통령 될 위험이 있었던 시기고 네. 지금은 뭐 감옥에서 그쵸. 사형 구형 받은 다음이라서 네. 조금 네. 다르죠. 책 제목 관련해서 네. 가짜 정의라고 하셨는데 사실 그 전에 가짜 자존감을 권하는 사회, 그리고 가짜 행복, 가짜 사랑 이렇게 쭉 이어가시다가 이제 정의까지 확장을 하셨는데 네. 가짜 정의란 무엇인지 좀 짧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뭐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원래 정의는 네. 모두를 위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정의를 사람들이 다 원하는 거죠. 네. 그래서 원래는 우리를 위한 정의가 맞는 거죠. 그걸 네. 이제 사회정의라고 줄여서 얘기합니다. 근데 요즘의 정의는 우리 모두를 위한 정의가 아니라 나를 위한 정의, 네. 네. 나만을 위한 정의 네. 이런 걸 외치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걸 상징하는 그 단어가 바로 공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개인주의적 정의는 진짜 네. 정의가 아니다. 네. 이것은 그냥 좀 나쁘게 얘기하면 개인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목소리를 내는 건데 네. 이게 어떻게 정의이겠는가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요. 네. 그래서 이런 가짜 정의에 우리가 매몰되면 진짜 정의를 놓치게 되고 네. 또는 진짜 정의를 실현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가짜 정의가. 그래서 네. 이런 것들 좀 환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네. 책을 쓰게 된 겁니다. 가짜 자존감, 가짜 행복, 가짜 사랑, 그리고 가짜 정의까지. 한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가짜 감정에 취약할까요? 한국 사회가 가짜에 취약한 이유는 좀 큰 범위를 두고 먼저 말씀드리면 인간다운 삶이 불가능한 사회다. 저는 한국 사회가 네. 자기가 원하는 일, 또 자기가 생각할 때 가치 있는 일을 네. 하면서 살 수 있는 사회가 아니에요. 뭐 제가 볼 때는 검사들이나 네. 판사들 중에서 진짜로 검사나 판사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의사도
직업 만족도가 20% 이하라는 데서 할 수 있듯이 의사가 진짜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돈 많이 주니까. 네. 사회적 평가가 높으니까. 네. 조금 더 달리 얘기하면 엄마가 거기 가라 그래서 법대 가라 그래서 의대 가라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인간다운 삶을 과연 살고 있는 건가? 돈과 어떤 사회적 평판 때문에 네. 자기가 원치 않는 일을 하고 또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찾기보다는 돈을 쫓고 네. 이런 사회가 한국 사회거든요. 그렇다면 사실 이런 사회는 사람들한테 인간다운 삶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네. 건전한 욕망보다는 병적인 욕망을 방지합니다. 가짜 네. 욕망, 뭐 혹은 뭐 병적인 욕망 이런 걸 추구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돈, 지위, 명예 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추구하게 되죠. 그러니까 네. 진짜는 이런 병적인 욕망과는 관련이 없거든요. 그렇죠. 건전한 욕망, 인간적인 욕망들과 관련이 있어요. 근데 가짜는 사실 병적인 욕망이거나 세속적인 욕망들과 네. 관련이 큽니다. 네. 네. 한국 사회가 건전한 사회가 아니다 보니까 네. 사람들이 진짜보다는 가짜를 쫓는 네. 그런 시대가 됐다. 네. 뭐 대표적으로 행복만 하더라도 진짜 행복은 관계와 공동체에서 나온다는 것이 심리학을 비롯한 행복 관련 연구의 동일한 결론입니다. 100% 똑같이 나오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관계와 공동체를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지 않고 돈을 벌어서 행복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 자체가 이제 한국 사회가 진짜를 사람들이 추구하기보다는 가짜를 쫓게 만드는 사회다라는 걸 알려주죠. 마이클 샌델의 책 정의란 무엇인가 이게 전 세계적으로도 베스트셀러가 됐지만 한국에서는 정말 공전의 히트를 쳤습니다. 네네. 책에서도 한국 10명 중에 7명이 부정의하다 한국 사회가 이렇게 답했다고 말씀하셨는데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정의에 유독 민감하고 목말라 하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마이클 샌델도 조사를 하면서 놀랬고 네. 아니 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정의에 대한 네, 네. 요구가 높지? 네. 근데 과거에도 사회학자나 이런 많은 사람들이 네. 비교 연구를 해보면 사실상 평등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네. 북유럽보다 네. 한국인들이 평등이나 정의에 대한 요구 수준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지구촌에서 가장 정의와 평등을 네. 원하는 기준이 높은 네. 사람들이 한국인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저는 이것이 한국인의 고유한 민족 심리, 네. 살아왔던 생활 방식과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한국인의 마음속엔 우리가 있다라는 책을 네, 네. 출간해서 그 책의 주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라면 한국인은 우리주의자다라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우리주의자다. 그럼 한국 사람들은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되었을 때 가장 행복한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우리의 방해되는 건 당연히 싫어하겠죠. 근데 우리라는 집단이 형성되려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네. 평등이에요. 그 평등이 전제 조건이라는 얘기는 정의가 전제 조건이라는 얘기가 거의 통하죠. 왜냐하면 평등과 정의는 거의 동전의 양면 관계에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이 평등이 깨지는 거,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걸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왜? 우리가 파괴되니까. 그 속담 중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배 아프다. 아프다. 이것도 좀 해석을 달리하는 네. 입장인데요. 네. 이건 질투심 문제가 아니고요. 네. 한국인들은 우리가 깨지는 걸 싫어하는 걸 보여준 속담이라고 생각해요. 아, 네. 그러니까 사촌은 네. 우리 관계에 원래 들어와 있는 사람이에요, 당연히. 네. 근데 이 사촌이 혼자 돈을 모아서 땅을 샀다? 나와 그 협의도 없이? 네. 이거는 불평등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고 네. 사촌과 나 사이에 네. 이것은 우리 관계를 깨는 사실은 평등 관계를 깨는 사실상 네. 한국인 입장에서는 부도덕한 행위입니다. 아, 네. 따라서 한국인들은 그게 화가 나는 거죠. 아, 그냥 단순하게 잘 나가서 화난 것도 네, 있지만 네, 네. 불평등 관계를 그만큼 싫어하죠. 아, 그래서 한국인들의 정의에 대한 요구 수준, 평등에 대한 요구 수준은 세계적으로 제일 높다 이렇게 얘기되는 거죠. 네. 사촌과 땅 속담 얘기는 처음 들었는데 굉장히 설득이 됩니다. 네. 네. 서론에서 윤석열의 불법 계엄에 대해 쓰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좀 이해를 못하는 게 도대체 왜 윤석열은 계엄을 했을까? 정치인 심리 분석 워낙 많이 하셨으니까요. 선생님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 개인 심리 측면에서 보면 권위주의적 성격자다. 한마디로 요약하라면 힘을 과도할 정도로 숭상하고 추종하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윤석열은 인생 자체가 힘을 쫓으면서 네. 힘을 추구한 인생이라고 볼 수 있고 힘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왔던 사람입니다. 힘이 생기면 상대방을 힘으로 제압하고 눌러서 모든 문제를 해결했던 사람이죠. 저는 윤석열이 대통령 돼도 정치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윤석열에게 정치는 협상, 타협, 대화 이런 게 아니고 힘으로 상대방을 조지는 때리는
완전히 꺾어버리는 네. 그런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분명히 포갑 정치를 할 것이다. 네. 이렇게 봤는데 여지없이 네. 바로 검찰 독재가 네. 시작됐죠. 자, 근데 윤석열이 개인적 성향이 개인 심리가 힘을 추구하는 성격이고 군대를 동원하고 싶어하는 성향이다라는 네. 것만으로 계엄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개인 네. 심리가 결정적이진 않아요. 사회에서의 사건들은. 그래서 여기에는 다른 이유가 있는데 네. 한국의 극우 세력이 여태까지 한국을 지배해왔던 그 수단이 뭐냐? 과연 그들이 능력이 있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했기 때문에 오랜 기간 한국의 지배층으로 있었던 거냐? 그건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네. 아무도 없을 네. 겁니다. 근데 그들이 70, 80년 넘게 한국 사회를 지배할 수 있었던 그 힘, 네. 원동력은 뭐냐 하면 딱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어요. 국가보안법과 네. 군대입니다. 네. 역사적으로 보면 정권 위기에 몰릴 때마다 국가보안법을 이용해서 적을 만들어요. 옛날에는 뭐 빨갱이, 좌경 세력, 종북 세력, 윤석열은 반국가 세력. 네. 다 국가보안법상 개념이죠. 형법에서는 나올 수 없는 개념입니다. 네. 형법은 내란만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란 행위를 하지 않는 한 그런 식으로 적을 만들 수 없어요. 네. 그러나 국가보안법은 행위가 없어도 머릿속에 든 것만으로 적을 만들 수 있죠. 네. 그래서 빨갱이니 반국가 세력이니 하는 식의 색깔 공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는 목적은 뭐냐? 그냥 상대방한테 정신 차리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쭉 사회적으로 부추겨서 불안을 조성한 다음에 그걸 명분 삼아서 군대를 일으켜서 쿠데타를 하고 계엄을 때리려고 사실은 그런 짓을 하는 겁니다. 색깔 공격을. 네. 그래서 과거의 역사를 보면 뭐 5.16 쿠데타, 전두환의 12.12, 또 그 이후에 뭐 이제 과정들을 보면 항상 국가보안법과 군을 동원해서 지배를 해왔습니다. 네. 근데 그러다가 군부 독재가 민주화 운동으로 뭐 역사 무대에서 퇴장하게 되면서 네. 이들 입장에서는 하나를 잃은 거죠. 그렇죠. 군대라는 거를. 네. 국가보안법만 남은 상태죠. 그래서 윤석열이 도입한 것이 검찰 독재입니다. 과거에 이승만은 주로 경찰에 의존했고 박정희는 정보기관, 네. 그다음에 전두환은 군대, 특히 이제 보안사 이쪽에 네. 많이 의존했다면 이쪽은 이제 안 된단 말이에요. 한 번씩 써먹어서 마지막 남은 최후의 권력 수단이 검찰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검찰을 이용해서 독재를 했는데 이게 성공했으면 쿠데타까지는 하지 않았겠죠. 근데 임기 초반부터 인기가 바닥. 네. 그리고 국민적 저항이 막 들끓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옛날에 썼던 수단을 다시 쓴 겁니다. 자, 이제 우리 그냥 검찰 독재만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그랬는데 네. 안 되네. 네. 결국에는 옛날에 썼던 만병통치약을 꺼내야 되겠어. 해서 국가보안법과 군대를 동원한 비상계엄을 이제 시도한 거죠.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윤석열은 네. 만약에 이런 생각이 있었다 하더라도 강력한 뒷배가 없이는 이런 네. 거사를 단행할 만한 인물이 못 돼요. 네. 겁이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미국의 지지와 비호가 있었다고 믿습니다. 아. 그 당시에 미국이 왜 윤석열한테 이런 계엄을 네. 사실상 사주하거나 지시했을까 한번 추정을 해본다면 그 당시 우크라이나 전쟁이 분기점에 있었어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기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쪽이. 네. 특히 병력 부족 문제가 대단히 심각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병력을 보낼 수 있는 나라가 미국 입장에서 한국밖에 없어요. 근데 한국 국민들의 반발 때문에 평상시랑 보낼 수가 없죠. 국회에서 반대할 테니까 일단. 네. 그래서 미국의 시나리오는 저강도 전쟁을 하자. 국지전이나 뭐 B라도 보내고 뭐 확성기도 틀고 무인기도 보내서 국지전 내지는 저강도 전쟁을 해서 한국 사회 불안을 조성하고 윤석열이 그걸 명분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싹 수거해서 여기 계신 분들도 이제 수거 당했겠죠. 뭐. 근데 싹 수거해서 반대자들을 싹 수거해서 없애버리고 네. 그런 다음에 파병. 그러면 누가 막을 수 있냐. 이 그림을 같이 그리고 있었다 저는 바이든 행정부와 윤석열이. 네. 근데 문제는 북쪽의 반발이 너무 거셌어요. 무인기 때. 네. 뭐 거의 전면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쪽으로 나오니까 미국에서 그건 부담이 되죠. 네.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미국에서 발을 뺍니다. 제가 볼 땐. 네. 야 이거는 일단 정지, 작전 스톱. 네. 그러니까 윤석열이 당황하는 거예요. 네. 이러면 나는 죽는데.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한테도 혼나고 맨날 이러다 보니까 에이 저질러야지. 특검이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 사형을 구형받은 건 전두환, 윤석열 단 둘밖에 없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윤석열이 대학생 때 모의 재판에서 전두환한테 사형을 구형했던 일이 다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네. 현재 윤석열과 김건희의 심리 상태는 어떨 거라고 보십니까?
윤석열이 사형이 구형됐을 때 좀 웃었단 말이 삐식거리고 그렇죠. 그걸 보면 정신 못 차린 게 이제 확인되죠. 네. 진짜 심각한 거잖아요. 네. 인생이 끝난 거고. 네. 그러면 뭐 침통한 얼굴 또는 비장한 얼굴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하는 듯한 그런 태도로 웃었단 말이죠. 네. 윤석열은 아직도 이 심각성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사형 구형에. 네, 네. 윤석열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어요. 어떤 희망이 있을까요? 일단 과거에는 네. 트럼프가 청계천으로 항공모함을 보내줄 거라는 희망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건 이제 물 건너 간 것 같고 네. 자기가 아무리 봐도. 네. 또 하나의 희망은 지기현과 조기대에 대한 희망. 네. 조기대와 지기현이 날 석방해 줄 거야. 근데 그것도 요즘 보니까 분위기가 그렇죠. 좀 아닌 것 같은. 네. 그래도 마지막 남은 하나의 희망이 있죠, 윤석열한테는. 김건희가 네. 나가는 겁니다. 조금만 살고. 아. 사실 김건희가 저는 내란 수괴라고 보거든요. 네. 뭐 네. 나중에 조사하면 나올 거라고 믿는데 네, 네. 김건희가 사실상 모든 파워를 쥐고 있어요. 제가 볼 네. 때는 권력을 다 장악하고 있어요. 네. 윤석열은 그냥 사우나하고 맨날 술 먹고 거기서 밀실에서 네. 뒹굴뒹굴 계란말이나 해먹고 이랬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의 대통령은 김건희란 말이죠. 그러니까 김건희가 살아서 한 1, 2년이나 뭐 3, 4년 정도 살고 나가면 네. 여전히 김건희 세력은 그대로 건재할 것이고 뭐 그 집단들이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네. 자기를 빼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 그러니까 윤석열한테는 있을 것이다. 네. 이제 물론 그건 윤석열만의 개꿈이죠. 그렇죠. 김건희는 또 다른 생각을 야, 김건희는 품지 뭐 않을까요? 미쳤습니까? 윤석열을 네. 빼주게. 윤석열 이기에 치워야 또 딴 남자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김건희는 그럴 생각이 없지만 네. 윤석열은 그럴 것이다. 현재로서는 김건희도 윤석열한테 그런 신호를 보낼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윤석열이 사실상의 내란 수계는 김건희란 말을 안 하죠. 자기가 덮어쓰고 네. 사형 구형이든 받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점에서 윤석열은 아직까지 실감을 잘 못하고 있다. 이 상황을 네. 현실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네. 들고 그렇다면 언제쯤 그걸 깨달을까? 네. 언제쯤 기다릴까요? 사형 선고가 나오고 네. 감옥에 들어갔는데 김건희가 연락을 안 한다. 또는 밖에서 바람 핀다는 소문이 들려온다. 이러면 이제 그때 실감 나겠죠. 네. 끝났구나. 네. 아마 네. 그러면 그때는 현실을 직시하게 될 것 같고요. 네. 김건희는 현재는 좀 들리는 말에 하면 기분이 좋다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드러난 게 얼마 없거든요. 자기가 내란 수괴인데 네. 그것도 지금 감춰지고 있고 또 뭐 백 받은 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김건희가 한 짓이 너무 많은데 나쁜 짓이 드러난 게 거의 없어요. 뇌물 몇 개 맞은 거 빼고는. 그러니까 이 정도면 뭐 가볍게 감옥에서 잠깐 쉬다가 나오면 되지. 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김건희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기분이 상당히 좋을 것이다. 네. 윤석열한테 덮어 씌우고 네. 나는 사니까. 근데 김건희가 만약에 2차 특검 같은 걸 통해서 네. 큰 죄가 더 밝혀지고 중형이 선고된다면 네. 김건희는 현실을 좀 무겁게 받아들일 겁니다. 윤석열보다는 똑똑하니까. 네. 네. 그 윤석열 내란을 계기로 국민의힘이 굉장히 빠르게 극우화됐습니다. 최근에는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해서 지금 굉장히 시끄러운 상태인데 좀 궁금한 부분은 사실 명백히 실패한 정치인 윤석열인데 왜 윤석열 어게인을 극우는 아직도 이렇게 굳건하게 외치고 있을까요? 그 윤석열 어게인을 외치는 사람들은 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네, 네. 광신자 부류. 이 광신도들은 답이 없어요. 그 정광훈 추종자들도 그렇지만 네. 한번 가스라이팅을 한번 당하면 네. 독자적인 사고력, 판단력 이런 걸 다 잃어버립니다. 네. 그냥 맹목적인 숭배를 하게 돼요. 마치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외계인 숭배자들이 모여서 네. 외계인 오기를 기다리면서 뭐 기도하고 또는 뭐 말세론자들이 네. 지구 종말을 두고 앞에 모여서 기도하고 심지어 옛날 사이비 종교에서는 교주의 자살 명령에 따라서 집단 자살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인간으로서 가져야 될 기본적인 사고력, 판단력 같은 걸 다 상실했다고 봐야 되겠죠. 네. 네. 근데 윤석열은 힘을 과시하고 네. 힘으로 사람을 지배하는 사람이잖아요. 이 힘으로 지배한다는 뜻은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공포죠. 그 공포가 오랫동안 지속되면 가스라이팅 효과가 나와요. 그러다 보면 광신도들이 생깁니다, 밑에. 그러니까 윤석열 밑에도 광신도들이 있을 수 있다. 정광훈이나 이런 쪽에도 있을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이 한 부류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진짜 바뀌기가 어려워서 나중에 윤석열이 사형이 집행이 된다 하더라도 안 네, 바뀔 수도 있어요. 거라고. 부활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부류는 윤석열한테 약점이 잡힌 정치인들. 윤석열 쪽 세력이 가진 캐비넷이 대단할 거란 말이에요. 지금은 이제 김건희가 관리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 캐비넷에 의해서 꽉 잡혀가지고 꼬복 노릇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도 뭐 어쩔 수 없이 윤 어게인을 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하나는
공포형 보수라 그래서 한국의 전형적인 보수화된 국민들. 이 사람들은 뭐 완전히 빠져나오기 힘든 사람들은 아닙니다. 네. 공포가 사라지면 보수로부터 탈출할 가능성이 있어요. 아, 지금 윤석열 사형 구형된 이후에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죠. 전환길 같은 사람도 저항권 얘기를 하지만 옛날처럼 막 정광훈처럼 못하고 네. 하지만 평화적으로 해야 된다는 식으로 전제를 단다든가. 네. 정광훈 쪽도 나가서 싸우자라고 해놓고 예배를 보자 네. 하는 식으로 바꾼다든가. 네. 이 보수 쪽 그 극단적인 보수 성향, 극우 성향 인사들도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다는 거죠. 사형 구형 이후로. 네. 그 다음에 집회 동원 숫자가 현저히 떨어지는. 그러니까 저쪽 분위기가 가라앉은 거죠 이미 그렇죠. 서서히. 그러니까 많이 줄어들 테지만 두 구부류 정도는 빠져나가기가 좀 힘들 수 있다. 앞에 얘기했던 광신자와 네. 그 다음에 이제 코 깬 사람들은 네. 네. 빠져나가기 좀 힘들다 이런 거죠. 그러면 윤석열 이후에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정치인들은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할지, 그리고 유권자들은 어떤 정치인을 선택해야 할까요? 지금의 한국 상황이 말이죠. 저는 네. 국가적 위기 상황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아, 여러모로. 왜냐하면 지금 내란 세력 내지는 극우 세력이 윤석열 어게인, 윤 어게인은 거리를 둬요. 네. 그 자기들이 봐도 이건 안 될 것 같단 말이죠. 네. 그렇지만 내란 세력이나 극우 세력이 변신하고 바뀐다? 이건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그래서 저들이 지금 방향을 전환했는데 네. 처음에 윤 어게인 쪽에 맞췄어요. 윤석열을 석방시키고 네. 직위원을 어떻게 삶아서 네. 석방시키고 그러면 기세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전국적으로 뭐 윤 어게인 국민 항쟁 저항권을 써서 그런 식으로 사회를 혼란에 빠뜨린 다음에 지방선거에서 신승하고 뭐 네. 이기진 못하더라도 선전하고 그래서 부활의 계기를 만들고 기세를 더 끌어올린 다음 네. 희대를 시켜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제기하고 이재명 정권을 전복하는 제2의 내란을 전 계획했다고 봅니다. 초기에. 아, 네. 그래서 그 방향으로 움직였어요. 네. 장동혁도 거기에 이제 올인한 거고요. 네. 근데 지금 보니까 분위기가 바뀐 거죠. 네. 안 될 것 같은 분위기. 네. 아, 그거 안 될 것 같은데 아무리 해도. 네. 그래서 이쪽이 방향을 틀죠. 그 방향이 뭐냐? 윤석열과 김영현 정도는 던져주자. 어차피 살려도 도움도 안 될 것 같다. 그 대신 김건희를 중심으로 한 진짜 내란 세력을 다 살리자. 저는 그쪽으로 방향을 잡았고 내부적 합의도 좀 있지 않냐 하는 의심이 듭니다. 김건희를 중심으로 한 나머지 내란 세력은 그냥 다 활개치 들고 다닐 거 아닙니까? 앞으로도. 네. 그러니까 내란 종식이 실패하는 거예요. 내란 종식이 실패하면 이재명 정부의 개혁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개혁을 걸음걸음 방해할 게 분명하니까. 한국이 국가적 위기 상황이란 건 제가 이런 걸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아직 네. 내란 종식이 안 끝났고. 네. 네. 내란의 실체도 제대로 밝혀지지 그렇죠. 않았고. 안 왔고. 네. 내란 세력 그대로 살아있고. 네. 자, 이런 상황에서 꿀단지 지금 챙길 때냐. 막 지방선거에서 당선되는 거 이게 뭐가 중요하냐. 네. 만약에 내란 종식에 실패하고 개혁이 실패하면 그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그래서 저는 정치인들한테 이런 인식이 투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란 종식과 사회 대개혁에 실패하면 한국 사회는 끝난다 여기서. 미래가 없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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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박한 생각을 좀 가지고 욕심이 좀 있더라도 이제 꿀단지가 눈앞에 보여도 좀 네. 참고 네. 일단 공익을 위해서 좀 매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한국 사회에서의 개혁은 검찰 개혁, 사법부 개혁, 언론 개혁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네. 더 중요한 개혁이 있습니다. 한국 사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개혁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개혁을 해야 됩니다. 아, 그 중에 가장 심각한 큰 거 중요한 문제는 네. 불평등 문제 해결이죠. 네. 제가 이 네. 책에서도 사실 가장 비중을 들여서 네. 많이 다루고 있는 게 불평등 문제입니다. 네. 이 불평등이 있다는 얘기는 한국 사회에서 관계에서의 정의, 인간관계에서의 정의, 네. 관계 정의가 실현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죠. 인간관계가 불평등하다는 얘기는 네. 두 사람 간에 갑질을 할 수 있는 관계, 평등한 자세에서 대등하게 서로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없게 만드는 네. 주요 원인이 불평등이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의 이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정의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하는 네. 인간관계에서의 정의가 실현될 수 없다. 인간관계에서 정의가 실현된다면 평등하고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관계가 형성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안 되면 서로 갑질하고 막 성희롱하고 뭐 네. 사기치고 괴롭히고 뭐 이런 가스라이팅하고 뭐 이런 관계가 다 불평등 관계에서 오는 겁니다, 사실.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개혁, 사회 대개혁을 정치인들이 목표로 삼고 나아가야 된다. 네. 이재명 정부가 그걸 하지 못할 경우 네.
국민들은 아마 정치에 거의 등을 돌릴 겁니다. 이 기회에 누가 자라나냐 독버섯처럼 극우가 자라나게 돼 있어요. 네. 극우는 대중의 정치 냉소와 정치 무관심을 자양분 삼아 성장합니다. 항상. 네.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다시는 윤석열 같은 인간들이 네. 집권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네. 이재명 정부의 개혁이 실패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의 개혁은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 네. 그러려면 정치인들이 지금 사리사욕 좀 버리고 이 큰 목표 네. 대의를 향해서 집중할 때다. 네, 선생님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사실 책에서 규정한 가짜 정의 중 대표적인 게 공정 이데올로기인데 네. 사실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것도 공정 이데올로기를 등에 업고 덕을 봤죠. 네. 근데 윤석열은 어쨌든 사라졌지만 공정 이데올로기의 힘은 여전한 것 같아서 왜 그런가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는가 그걸 제가 좀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네. 이 공정 이데올로기라는 것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정의를 대체하는 개념으로서 등장했습니다. 거의. 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르냐를 제가 책에서 네.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를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그렇죠. 오징어 게임 시즌 1기에서 그 주인공 성기훈이 우승을 했습니다. 456억 받았어요. 한국인들이 부러워할 만한 네. 승자 독식의 게임에서 승리한 거죠. 네. 근데 전혀 행복하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성기훈은 착한 사람이라서. 부정의한 게임을 강요당했다. 자기가 살아남았지만 네. 죽어간 사람들 생각 이런 것들 때문에 거의 고통스럽게 네. 시간을 보냅니다. 네. 그래서 시즌 2가 됐을 때 성기훈은 다시 게임에 참여해요. 네. 그걸 폐지하려고. 자, 오징어 게임 자체를 폐지하겠다. 이건 부정의한 게임이다. 네. 이게 사실 사회 정의입니다. 우리가 네. 얘기한 정의예요. 네. 이 게임의 참가자 중에 한 명이 임산부죠. 근데 이 임산부가 게임 과정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죽습니다. 그래서 주최 측에서 이 갓난 아이한테 네. 참가자 자격을 부여해요. 그러자 난리가 납니다. 네. 게임 참가자들이 들고 일어나서 불공정하다. 우리는 여태까지 엄청난 고생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다. 그 능력에 의해서 여기 온 거다 우리는. 네. 네. 이게 능력주의잖아요. 네. 능력에 따라서 우리는 이 최종 라운드까지 거의 온 건데 저 아기는 왜 무슨 자격으로 여기에 참가하냐. 네. 능력도 없는 게. 네. 그러면서 거의 폭동을 일으킬 듯이 항의를 합니다. 네. 이게 공정이죠. 성기훈이 오징어 게임을 폐지하자. 이 게임은 부정의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정의라면 게임의 규칙이 공정하지 않다. 갓난아이에게 참가 자격을 주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게 공정이에요. 네. 오늘날의 한국 사회는 사회를 바꿔야 된다. 부정의한 사회를. 네. 이런 주장은 별로 없고 개인 간 승자 독식의 게임, 즉 오징어 게임을 인정한 기초 위에서 네. 오징어 게임은 뭐 폐지할 수 없어. 우리 힘으로 어떻게 폐지해. 네. 그냥 그건 해야 돼. 하지만 이 안에서 게임의 규칙만큼은 개인 간 경쟁에서의 게임의 규칙만큼은 공정해야 돼. 내가 안 그러면 불이익을 받게 되니까 그건 인정할 수 없어. 네. 이게 공정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공정을 개인주의적 정의라고 정의하는 겁니다. 네. 이거는 사실상 좀 나쁘게 얘기하면 자기 이익을 위한 정의예요. 네. 전체를 위한 정의. 네. 우리 모두를 위한 정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과는 어떠냐. 오징어 게임 하는 사람들 다 죽고요. 다 황폐해지죠. 네. 이건 우리를 다 죽이는 게임이거든요. 근데 이 능력주의가 네. 신자유주의 이래 한국 사회는 집단 간 경쟁 사회에서 개인 간 경쟁 사회로 전환됩니다. 네. 개인 간 경쟁 사회, 즉 승자 독식의 개인 간 경쟁 사회가 되죠. 그러자 사람들의 관심사는 이 게임을 폐지하자, 부정의한 게임을 폐지하자가 아니라 이 게임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인가로 옮겨오죠. 네. 그게 공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정 담론은 사실상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런 점에서. 네. 왜냐하면 부정의한 사회를 용인한다라는 측면에서, 즉 불평등을 용인한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또 뭐 사실 능력주의는 네. 간단하게 얘기하면 능력 많은 놈이 다 먹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약육강식의 원리하고 뭐가 다릅니까? 네. 네. 이제 그런 점에서도 굉장히 위험하죠. 그러니까 윤석열 입장에서는 나 능력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다 너희들 지배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네. 이게 조금 확장되면 제국주의 논리가 됩니다. 네. 일본 우리가 힘세, 조선 너 약하잖아. 네. 그럼 당연히 우리한테 먹혀야지. 이건 당연한 거 아니야? 네. 능력 센 우리 일본이 능력 없는 조선을 지배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그야말로 제국주의 논리이자 그야말로 약육강식의 논리고 강자의 논리죠. 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지지하고 찬양한다면 네. 사실상 정의는 점점 더 멀어진다. 네. 그런 점에서 공정 담론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의 아기를 예로 드셨는데 사실 공정 담론의 또 위험한 것들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차별, 불평등 이런 게 있고요. 지금은 더 나아가서 이들을 비난하는 혐오까지 다다른 것 같아요. 네. 사실 혐오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절대로 용인해서는 안 되지만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 알아야 대처가 가능할 것 같은데 한국 사회가 왜 이렇게 혐오에 취약해졌을까요? 혐오라는 감정이 어떤 감정이냐? 네. 강자에 대한 감정이 아니라 약자에 대한 감정입니다. 기본적으로 혐오는. 한동훈이 윤석열을 만났을 때 느끼는 건 혐오가 아니에요. 공포죠. 아, 네. 저 덩치가 나를 한 대 때리면 어떻게 될까? 혐오를 느끼지 않아요. 그 순간 네. 두려움을 느끼죠. 네. 근데 한동훈이 네.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때는 혐오를 느껴요. 약자에 대해서만 나오는 감정이에요. 강자 상대로 나오지 않아요. 또 하나 예를 들면 길 가다가 호랑이 나타나면 혐오 없습니다. 호랑이를 뭘 혐오하겠어요. 도망가야죠. 무섭죠. 네. 공포죠. 네. 근데 바퀴벌레가 나오면 혐오죠. 아, 약하니까. 네. 근데 약한데 왜 혐오하냐? 약하지만 잠재적으로 날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혐오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라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한국 사회에 왜 혐오가 퍼지느냐를 알 수 있죠. 네. 자, 한국 사회는 약육강식의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는 사회고 네. 실제로 약육강식의 경쟁이 벌어지는 사회입니다. 네. 이 사회에서 강자들은 약자를 어떻게 대할까요? 혐오하겠죠. 네. 혐오합니다. 강약으로 구분되는 한 약자에 대해서 혐오가 나오게 돼 있어요. 네. 일단 혐오가 발생할 가능성이 대단히 큰 사회다라는 것이죠. 네. 근데 그 약자가 내 밥그릇을 위협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한다면 네. 이거는 100% 혐오가 나오죠. 네. 약한 데다가 내 밥그릇을 위협할 수도 있어. 그게 이제 이주민이라든가 네. 남녀 갈등에서의 여성 여성. 혐오라든가 약해 나보다 여성. 그러니까 혐오인데 그래도 밥그릇 위협 안 하면 혐오까지는 안 가는데 네. 밥그릇을 위협하는 것 같단 말이죠. 나 군대 갔다 올 동안 내 회사 자리를 뺏을 것 같아. 네. 뭐 이런 식으로. 그럼 혐오가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혐오가 취약한 이유는 약육강식의 사회이고 생존 불안이 극심한 사회이기 때문에 네. 혐오가 이렇게 많이 사회적으로 기승을 부리는 것이다. 아까 오징어 게임 결말 말씀하시면서 결과적으로 다 죽었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오징어 게임을 멈춰야 한다라는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지만 저기서 이긴 기득권층이 과연 그걸 포기하겠냐. 윤석열을 여전히 30% 정도가 지지한다. 네. 그래서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뭐 지배층 내지는 기득권층이 기본소득이나 기본사회를 지지할 가능성은 제로죠. 만약에 그 가능성이 있다면 지금 네. 미국이 저렇게 망하지 않을 겁니다. 미국에 부자들 많아요. 포리치들 어마어마하게 잘 삽니다. 반면에 미국의 하위 50%, 미국 전체 재산의 네. 2%도 못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부의 양극화, 네. 불균형이 있는 사회예요, 네. 미국이. 이 슈퍼리치들은 진짜 막대한 부를 가지고 있는데 그 부를 나눌 생각 전혀 없어요. 그걸 나눴다면 미국이 저렇게 문제가 크진 않겠죠. 그래서 그걸 안 나눌 거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면 미국이 결국 베네수엘라에서 대통령이나 납치하고 석유를 뺏기 위해서 이런 짓 하는 거예요. 네. 내부 개혁을 하기 싫으니까. 오늘날의 자본주의 사회가 기득권층이 대폭 양보하면서 네. 평등 사회를 실현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똑같습니다. 네.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네. 따라서 이것은 기득권층의 시혜에 의해서는 절대로 해결될 수 없는 것이고 국민들이 원해서 이걸 요구하고 싸워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30% 빼고 나머지 70%가 다 요구한다. 기본소득과 기본사회를 지지한다. 그럼 실현되겠죠. 그리고 조금 지나면 네. 10%로 줄어들 겁니다. 반대가. 네. 왜냐하면 이 30%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상당수는 네. 기득권층이 아니거든요. 네. 대부분은. 네.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기득권층의 어떻게 보면 심리적 포로이기 때문에 저쪽 이데올로기를 숭상하는 사람들이라서 네. 개혁의 주자를 성공하고 좋은 세상에 오면 다 네. 빠져나와요 대부분. 네. 네. 그래서 광신도들 정도만 남을 건데 네. 10% 이하라는 겁니다 그거는. 그래서 성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 네. 이것에 이제 달려 있는 것이지 기득권층이 그걸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저는 고려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기본소득 말씀하셨는데 책에서도 굉장히 강조를 하셨고 어쨌든 이게 우리 사회의 문제 그리고 그걸 심리학적으로 접근하는 데서 기본소득을 말씀하신 게 좀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오징어 게임을 멈출 해결책
이 기본소득이 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네. 현재 한국 사회에서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고립적 생존 불안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정말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 잘리는 겁니다. 네. 밥줄 끊기는 거예요. 네. 이걸 왜 과거보다 훨씬 더 무서워하느냐? 과거에는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한국 사회가. 잘려도 비빌 언덕이 있었어요.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 이 네, 책에서도 네, 그 얘기를 네. 했는데 오애순 남편이 해고돼서 죽을 네, 네. 지경에 처했을 때 네. 이웃들이 도와주잖아요. 네. 쌀도 갖다 주고 막 네. 도와줘서 제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극단적으로 죽을 위기에 처해도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이웃들 속에서 버텨낼 네. 수 있는 힘을 네. 가질 수가 있었어요. 한마디로 함께 겪는 고난이었기 때문에 네. 견뎌낼 힘이 있었던 거죠. 근데 오늘날에는 다들 사람이 고립되어 있습니다. 개인으로. 그래서 내가 만약에 프레시안에서 잘렸다 그러면 네. 답이 없는 거예요.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네. 막막해지는 거죠. 그러면 그 불안, 네. 잘리면 안 된다는 공포 이게 어마어마한 사회가 됐기 때문에 만약에 직장 상사가 갑질을 한다. 갑질이라는 것은 인간 존엄성을 파괴하는 행위로서 삶의 질을 현저하게 떨어뜨리는 끔찍한 학대행위인데 한국인들 대부분이 참아요. 조사를 해보면 참는다고 얘기합니다. 그 네. 이유가 뭐겠습니까? 잘리면 밥줄 끊기니까. 네. 또 여성들의 경우 성희롱 당한다. 네. 참아요. 네. 왜 참습니까? 밥줄 끊길까 봐. 네. 그러니까 이 한국 사회에서 왜 부정의가 이렇게 설치고 악이 설치느냐. 이 고립적 생존 불안을 이겨낼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네. 그래서 윤석열의 정치 검찰도 전 그렇게 생겼다고 생각해요. 네. 윤석열 같은 정치 검찰 패거리들이 나머지 검찰들을 자기 밑으로 끌고 들어올 때 네. 꿀단지를 주겠다고 해서 끌고 들어온 자들도 분명히 있긴 있을 겁니다. 네. 그러나 다수는 우리 쪽에 합류 안 하면 너 밥줄 끊어버릴 거야. 그런 식으로 정치 검찰 집단이 형성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거기에 저항하는 사람들한테는 위협을 가합니다. 밥줄 끊겠다고. 악이 번창하는 네. 기본 수단은 바로 밥줄을 끊겠다는 위협이에요. 이게 있는 한 한국 사회에서 한국인들이 양심과 정의를 선택하기란 힘들죠. 네. 그래서 악이 이기는 겁니다. 부정의가 이기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기본소득은 뭐냐? 바로 한국인들이 양심과 정의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는 겁니다. 네. 그런 점에서 정의를 실현해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기본소득이다. 또 인간 존엄성 침해를 막을 수 있는 자기 인간 존엄성을 보호해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바로 기본소득이다. 내가 갑질을 당하고 사느니 차라리 기본소득으로 버티겠다. 네. 자 이렇게 되면 저항할 수 있는 힘, 정의를 네.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생기죠. 네. 네. 뭐 여성들도 성희롱 당하면 바로 그냥 고발해버리고 네. 잘리면 기본소득으로 버티고 네. 그러면 회사도 바뀌어요. 갑질을 못하고 성희롱을 못하게 됩니다. 네. 한국 사회 전반에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인간 존중 문화가 정착되고 정의가 이기기 시작하는 것은 바로 기본소득이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 기본소득의 큰 의의는 한국인들은 이 세상에서 한국 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남들과 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 간 생존 경쟁, 네. 개인 간 서열 경쟁이 지배하는 사회가 한국 사회거든요. 개인 간 치고받는 격투 시합을 하지 않고서는 밥 먹고 살 수도 없고 네. 서열 상승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한국인들이에요. 네. 자, 그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국인들은 이웃을 적대시합니다. 인간관계가 극도로 악화되죠. 그 과정에서. 네. 공동체는 다 와야 되고. 근데 기본소득은 개인 간 경쟁에 의해서 생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네. 단결과 협력의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겁니다. 사람들한테. 즉 오징어 게임 하지 않고 사이좋게 네. 서로 힘을 합쳐서 사실 오징어 게임 초반에는 그렇게 하잖아요. 네. 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할 때만 해도 성기훈이 가면서 알려줘요. 움직이세요. 다 살려내지 않습니까? 네. 그때 사람들 분위기 좋잖아요. 네. 그게 단결과 협력의 방식으로 생존을 추구하는 거죠. 상징적으로. 자, 그런 사회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게 기본소득이고요. 그렇다면 한국인들, 특히 젊은 사람들, 젊은이들은 피 터지는 개인 간 격투 시합을 그만두고 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위해주면서 힘을 합치고 단결하고 협력해도 살 길이 열리는 방법이 있다. 새로운 길이죠.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 길을 국민들한테 또 한국인들한테 제시하는 게 기본소득이에요. 네. 발상을 바꾸자. 힘을 합쳐서 공동체를 바꾸고 사회를 바꿔서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글로 가자. 네. 그랬을 때 반대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지금 여론조사를 하면 사실 기본소득에 대한 찬반이 한 절반 정도로 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많이 나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네, 그 네. 악선전을 너무 많이 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네, 이 논쟁은 붙이면 붙일수록 네. 이긴다. 기본소득 아. 지지가 늘어난다. 확신합니다. 네, 네. 그래서 책에서 이렇게 반대에 대한 반론을 네. 많이 쓰셨는데, 반론 중에서 제일 네.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네, 기본소득 좀 누가 일하겠냐 이딴 얘기를 하는 사람도 네, 있어요. 네. 저도 강의하러 다니면서 기본소득 얘기하면 음, 강의 듣는 분들이 손 들고 얘기해요. 그럼 누가 일하냐? 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분들한테 혹시 자본가세요?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아니래요. 그래서 그럼 뭔데요 직업이? 그래서 노동자래요. 근데 왜 자본가 쪽 입장에서 걱정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막 당황하고 그러는데 네, 전형적인 자본가 논리죠. 네, 자본가들 입장에서 하는 얘기예요. 기본소득 좀 일 안 할 거다. 그건 자본가 걱정이죠. 근데 노동자 입장에서는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일을 하든 말든 그거 상관없는 거죠. 일단 그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네, 이 말을 자본가들이 왜 하느냐? 인간을 개돼지로 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자, 개돼지의 특징이 뭐냐면 배부르면 뒤집어 자는 거예요. 팁이죠. 네, 개돼지들이 그렇잖아요. 네. 배부르면 움직이지 않고 자거든요, 자꾸. 네, 그러니까 인간도 그럴 거라고 보는 거예요. 생존 불안이 없어지면 집에서 하루 종일 뒹굴뒹굴 잘 거다 저것들이 다. 네, 그거 우리가 개돼지란 얘기잖아요. 근데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인간은 불안이 사라지면 생존 불안이 사라지면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는 일, 또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어하는 존재예요. 네, 개돼지처럼 자빠져 자는 존재가 아니에요. 네, 그건 인간에 대한 모독입니다. 네, 근데 왜 사람들이 생활적 여유가 생기면 노는 인간들이 있냐면 그거는 오늘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서 그래요. 밥 네. 먹고 살기 위해서 네. 돈 벌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네, 그 문제가 해결되면 일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죠. 나태는 그래서 강제 노역의 부산물이다. 네. 에리 프롬은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심리학자인. 네, 근데 만약에 기본소득이 실현된다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진짜 원하는 일, 하고 싶은 일, 네, 그리고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는 일,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할 겁니다. 그리고 이럴 때 창조성이 나와요. 네, 창조성은 매 맞으면서 나온 게 아니에요. 네, 앞으로의 AI 시대의 경제는 그야말로 창의성, 창조성이 좌우할 텐데 네, 그건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때 가능한 겁니다. 행복 사회가 되지 않으면 미래 경쟁에서 이길 수도 없어요. 네,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일단 기본소득을 주면 네, 다 돼지처럼 잘 거다, 네. 일 안 할 거다. 네, 그건 말도 안 되는 오해, 네. 그다음 왜곡이다. 네. 그리고 인간에 대한 모독이다. 네. 대표적인 기본소득 반대론자들의 주장인데 네. 단호하게 좀 배격해야 된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냐라는 네,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재원 얘기도 맨날 나오는데요. 네. 친구한테 돈 좀 빌려줘 그러면요. 네, 나 돈이 없는데 어떡하지? 이런 얘기하는 친구가 있는데요. 네. 빌려줄 마음이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없는 거죠. 네, 없는 거로 이해하면 되죠. 네, 똑같아요. 기본소득 하자 그러면 취지는 좋은데 재원이 없잖아.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네, 일단 기본소득 하기 싫은데 변명거리가 없으니까 네. 돈이 없어서 못 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네, 재원 문제를 얘기를 든다면 이런 겁니다. 어떤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우리가 살아갈 것이냐 또는 네. 사회가 무엇을 최우선적 가치로 내세울 것이냐 하는 것과 네. 관련이 있는데 네, 가정에서 할아버지가 아프셔요. 네, 중병에 걸렸습니다. 네, 근데 돈은 못 벌어오는 사람이죠. 할아버지는. 네. 그러면 죽게 놔두는 게 맞습니까? 돈이 없는데? 그건 아니죠. 아니면 돈을 빌려서 살려야 됩니까? 빌려서 살. 빌려서라도 살려내야 네. 되겠죠. 네. 그건 왜? 인간의 생명, 인간의 존엄성과 관련된 문제니까. 기본소득이 바로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인간의 존엄성, 최소한의 정의를 위해서 필요한 거고 네, 또 사회가 건강해지면서 망하지 않게 담보하는 최소한의 장치 아닙니까? 제가 볼 때 기본소득 안 하면 네, 한국 사회 망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장기적으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돈이 없어서 안 한다? 그러면 다 같이 죽자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전 국민이 기본소득에 합의한다면, 절대 다수의 국민이 합의한다면 사회 시스템을 바꾸면 돼요. 재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금의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기본소득을 하려고 하니까 재원 부족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 만약에 우리가 뜻을 합쳐서 기본소득 다 하기로 했어요. 네, 그럼 거기에 맞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회를 어떻게 개조할 것이냐, 개혁할 것이냐, 네, 합의가 되겠죠. 네. 그러면 그 다음에 기본소득 재원 마련은 쉽죠. 한국 사회가 오랫동안 신자유주의 체제 하에서
사실 개인들의 마음, 정신, 심리 이런 것들을 다 바꿔 놓았거든요. 파괴했고. 그래서 지속 불가능한 상태라고 보시는데 서로 갈등하고 다투는 끝에는 공멸이 있을 뿐이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화합하는 공존의 길로 가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기본소득은 어떻게 보면 이거는 큰 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한 거고 정치의 영역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개인의 마음으로 다시 돌아와서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개인적인 노력 같은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나만의 정의를 추구했었다는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공정 시대가 되면서 네. 다들 정의 떠들고 공정 했지만 네. 사실은 나만의 정의였다 그것은. 네. 내가 그 공정의 혜택을 봐서 돈을 많이 벌면 네. 사회가 정의로워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오히려 불평등이 더 심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이런 개인주의의 기초에서 우리가 정의를 지금까지 좀 왜곡시켜 왔구나 네. 하는 반성부터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나만의 정의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정의를 추구해야 되겠다라는 각성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차적으로는. 네. 세상을 바꾸지 않고 이건 실현할 수 없잖아요. 네. 나 혼자만의 정의를 추구할 때는 세상이 안 바뀌어도 상관없죠. 그 네. 안에서 어쨌든 나만의 정의를 추구하는 거니까. 네. 네. 근데 우리 모두의 정의를 추구하는 순간 세상을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랬을 때 도대체 어떻게 하면 다들 정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정의로운 그런 사회 개혁을 할 수 있을까? 네. 그게 뭘까? 저는 이제 그걸 기본소득 플러스 이제 기본 사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네. 그런 거에 대한 관심들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네. 계속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불이익을 안 받을까? 네. 이웃집이 내 집 앞 우리 집 앞에 쓰레기를 버리고 왔는데 어떻게 하면 응징할까? 이런 것만 관심 가질 게 아니고 네. 어떻게 하면 이웃들이 서로 그렇게 쓰레기를 얌체같이 버리는 게 아니라 남의 집 앞에 네. 서로 배려하면서 살아가는 시대로 돌아갈까? 네.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 네. 이렇게 좀 관심사를 방향을 바꾸는 노력이 네.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네.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는 차원에서도. 네. 선생님 말씀하신 게 저희가 사실은 실제로 경험을 하고 실천도 했거든요. 윤석열 계엄을 막을 때 광장에서 시민들이 다 같이 나누고 그다음 쓰레기도 다 같이 치우고 네. 그게 얼마나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지를 다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요. 네, 한국인들은 그럴 때 제일 행복한 사람들이거든요. 네. 이 한국인들은 우리가 되었을 때 가장 행복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집에서 나올 때마다 일단 불 지르려고 마음 먹고 나온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나와서 모든 사람이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우리가 되는 순간 네. 그 분노는 사라져요. 긍정적 감정이 나옵니다. 네. 행복감, 네. 뭐 환희, 충만감 이런 게 나와서 네. 불 지르려고 했던 거 다 잊어먹고 음. 같이 어울리고 놀고 이러면 선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네. 그래서 이거는 참 한국인이 가진 장점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그걸 통해서 계엄도 막아냈고 네. 아 이게 얼마나 좋은가 우리가 하나가 돼서 이렇게 한 마음 한 뜻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행복한가 네. 하는 걸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사회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네.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나라와 민족 중에서 한국인이 그 잠재력이 가장 높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주의자이기 때문에. 책에서 선생님께서 정의 없이 정신이 건강할 수 없고 정의 없이 행복이 불가능하다라고 쓰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 나누다 보니 정말 공감이 되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정의와 행복이 공존한다는 사실이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최고 정치 지도자였다가 지금은 사형을 구형받은 윤석열만 봐도 정의 없이는 행복이 없다라는 것이 정말 공감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 오늘 좋은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뵐 수 있었으면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